원내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2일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안보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실용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목표의 남북관계 복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고도화와 전시작전권 환수도 내걸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늘리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며 핵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간부와 병사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해 훈련 성적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상위 10%는 장교, 다음 15%는 부사관 후보로 뽑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장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게 된다. 이러면 단기 장교의 획득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평가 결과 이재명 후보는 경제안보를 강조한 점이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타협성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제협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낼지 제시되지 않아 적합성에서 감점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협의 대응력이 현실적이란 평가로 적합성에서 4점을 받았지만 군사적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협성에선 점수가 깎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간부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구체성에선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유인책일 뿐 장기 복무와 전문성을 높이는 해결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적합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성은 약간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북핵 위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집중돼 있다. 큰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친미, 친중 같은 이념 외교를 탈피한 실용주의 노선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원내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서 지역, 필수,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 등을 풀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도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존 의대 정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 의료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와가지고 장관과 1차관에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의료를 자꾸 효율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보장해 지속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 타협성에서 각각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빠져 구체성 등에선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복원하려 한다는 점이 지속성에서, 의료개혁 추진 체계를 제시한 점이 구체성에서, 의료개혁의 원점 재설계가 적합성에서, 의료계 참여 방식의 제시로 타협성에서 모두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는 정부 부처 개편안이 명확하다며 구체성에서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과 복지 업무를 한 부처가 맡는 게 더 낫단 반론이 있다는 점 등에서 타협성 등에선 더 감점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지정한 것,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 공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전국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문제 있는 동맹이 되겠습니다.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쇼어링 통해서 외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한 경쟁력이 네, 보신 것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노선과 지향점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호 공약으로 꼽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1차 토론 사회를 봤는데 그 당시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후보들끼리 공격하고 방어를 하고 충분히 듣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참에 주요 대선 후보 3명의 경제 공약 중에 핵심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후보 공약 중에 공통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를 잘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를 지금 새 후보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다음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이런 점은 전반적으로 공통점이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 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강론의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많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네. 각 후보별로 추구하는 방법론은 좀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학회가 이 세 당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한번 설문을 했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책을 보면 아무래도 분배 쪽에 조금 그래도 큰 방점이 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도 강조하고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계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70대 30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답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60대 40 정도의 가중치를 준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라고 하면 가장 큰 정책은 감세 정책들이나 아니면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겠다라는 정책이 있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책이 좀 재밌었는데요. 네. 리쇼어링 같은 것,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을 좀 한국으로 불러들일 유인을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 규제 스탠다드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인구구조 감소가 좀 예상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같은 것들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무슨 물적 분할이니 자회사니 만들어가지고는 아니 회사가 쪼개지면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드는 회사는 주인이 달라요. 이런 거 못하게 하자는 게 상법 개정인데 제가 당선이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상법 개정 곧바로 해버릴 거니까. 네, 일단 AI 분야부터 좀 살펴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 AI 100조 원 투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거는 지금 없고요. 고성능 GPU 같은 걸 좀 많이 확보하겠다. 이거 한 5만 개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 당 모두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AI 투자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분야에 AI를 투자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AI 모델을 만드는 거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뭐 저희 시청자분들 흔히 생각하시기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많이 짓는 것도 투자 아니냐. 네. 사실 데이터 센터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들이나 서버들의 기술은 대부분 다 외국산 기술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을 만드는 일인데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센터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투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투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원천 기술을 늘리는 투자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한,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계에서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자 쪽에 좀 친 개미 투자자들의 정책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약간 친노동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걱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역학구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전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자본의 손을 많이 들어줬던 정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기업들이 굉장한 방향전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규제 철폐와 함께 법인세, 상속세, 세율 인하 같은 감세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부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공약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이 감세 공약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세수 펑크가 계속 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감세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전 정부가 했던 감세 정책들의 평가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세 정책을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의 생각인데요. 그것이 갖는 장단점이 과연 우리 경제에서 최근에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전 정부들 한번 돌아보면 사실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들이 뭐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기업들이 보통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한계에 온 것 같으니까 정부가 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정책을 했던 것 같고, 이전 정부는 기업이 원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니까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치어리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자,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걸 같거든요. 작은 정부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작은 정부의 정책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정년 연장 문제도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 정년 연장, 재고용,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노동자와 상의 없이 기업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동계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노사정 합의체 같은 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 사측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는 이런 결정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힘이 더 센 쪽으로 그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보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뭐 뒤집혔다 말았다 하는 파동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제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특히 AI 공약 같은 것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하고 김문수 후보 공약이 판박이라는 비판이 또 있어요. 예, AI 공약은 사실은 판박이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들이다라는 부분에선 비슷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공약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같은 거 AI 관련해서 많이 짓다 보면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자들이랑 가까이, 수요자들이랑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권이나 부산권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작년만 해도 향후에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의 한 84%가 수도권 플러스 부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배전망, 결국 해안가에서부터 수도권까지 어떻게 이게 송배전망을 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는 게 또 국민의힘의 AI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리쇼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통해서 외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 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911이라는 저희의 특별 비자를 제안했습니다. 애초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에서만 근로가 가능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재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노동 조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리쇼어링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외국에 나갔던 우리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제상의 혜택도 줘야 될 거고 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규제도 주어야 할 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리쇼어링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KDI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기업들의 리쇼어링 촉진 정책들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들을 보니까 돌아와서 굉장히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너무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야 국내로 유턴을 해서 좀 보조금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있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정책이 굉장히 참신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노하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제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3명의 대선 후보와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성장과 분배 중에 분배에 더 큰 방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여러 공약 측면에서 이미 중도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황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소득 불평등도가 최근 한 5년간은 개선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자산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자산 불평등도 때문에라도 소득이 되게 불평등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둔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부유세 신설 같은 것들은 상당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일이죠. 네, 아무래도 조세 저항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면 부유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누진세율을 올리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 안 내시는 면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누진율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노동소득세를 지금 안 내시는 분들을 조금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세원을 좀 넓게 잡는 방식의 어떤 조세 개혁도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거기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SBS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타당성, 적합성을 분석해본 결과 어느 후보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한국정책학회는 이 공약들을 얼마나 자세한가를 따져보는 구체성,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의 적합성, 계속 추진 가능성을 짚는 지속성, 사회적 합의가 수월한가의 타협성, 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GPU 5만 장 등 상세 지표를 제시해 구체성에서, 산업 간 갈등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타협성에서 각각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I 대전환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지속성 등에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성장 가능한 규제 개선과 전반적 지원을 내놨다며 적합성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타협성 등에서 감점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성, 지속성, 타협성에선 근본적 제도 개선을 고민했다는 점 등으로 모두 4점을 받았는데 시급하지 않은 주제들을 우선 공약으로 삼았다는 평가에 따라 적합성에선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심각성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성장 동력, 차세대 먹거리가 잘 눈에 안 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괜찮습니까? 저는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산업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경제가 이렇게 커졌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지금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을 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 특수를 누리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산업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새 후보가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엿새 뒤면 차기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차기 정부가 꼭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설문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포퓰리즘 정책들, 선심성 재정 지원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가장 하기를 원하는 정책은 결국 신성장 동력의 발굴, 이거였습니다. 결국 산업정책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공약집을 냈습니다. 대선 엿새 전이니 역대 대선과 비교해 가장 늦은 공약집 발간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가장 엇갈리는 분야는 노동과 사법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습니다.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못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시합니다. 기존 주 52시간제 근로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법제도 분야를 보면 민주당은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검사를 파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법관 증언 방침은 구체적 숫자만 뺀 채 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 권력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닮은 꼴 공약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1인 가구 등을 돌보는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다정한 사회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대중교통 카드 사용 지역 확대도 양당은 비슷하게 공약했습니다.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른바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약집을 뒤늦게 냈으면서도 양당은 각종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아 속빈 강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